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장 상황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달중국 수출 규제 내용이 발표된 뒤 개장 전에는 걱정이 좀 한가득이었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한 뒤로 상승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1.14% 상승하면서 2,482포인트 선, 코스닥은 1.50% 상승한 채 685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쪽으로도 살펴보시죠. 양시장 오늘 이렇게 탄력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는 이유 바로 수급 덕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382억 원, 기관이 1,521억 원어치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 어제에 이어 개인들은 팝니다. 2,825억 원 순매도 우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데요. 기관이 지금 막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137억 원 사고 있고 개인이 1,123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면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 0.19% 강세 유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44%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와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강한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13% 하락하고 있고요. 보합권에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 이어가고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배당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들 오늘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3.5%대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8%대 강세 계속해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30만 원 선 위로 올라온 뒤로 오늘 32만 7천 원 선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각각 약세 보이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강세 속에서 5.9%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그래도 13%대 강세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빨간불 잘 켜내고 있고요. 이외에 휴젤, 클래시스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관련주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 HBM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0.56%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 팔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는 중국향 매출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혹시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기술 격차를 줄인다면 이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등이 특징적으로 오늘 강세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전자 0.56%, SK하이닉스도 강세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 좋습니다. 테크윙도 3%대, 이오테크닉스도 5%대 강세 유지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 보인 점 등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투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곳이 바로 바이오인데요. 간밤에 매파 인사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멘트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들이 수혜주들로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그중에서도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7%대 강세 현재 시각에서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의 경우 파트너사인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교로부터 계약금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 에이프로젠도 4%대, 한올바이오파마도 5%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면 화장품주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관련돼서는 VT 관련돼서는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연결자회사 ENC 지분을 추가 인수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인수를 통해 화장품 시장 내 경쟁력을 더 높여가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전체적으로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올해 11월까지 화장품 수출 규모가 약 100억 달러로 집계가 돼서 이를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원재료와 또 브랜드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DYD 7%, 또 CNC 인터내셔널도 10%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선 관련주들도 수주 소식 계속 들려오면서 강세 유지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호재 반영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또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쪽에서는 100% 관세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한 발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404.10점에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수급과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오늘의 강세 흐름이 후반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강승희 테이바소프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또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상 예고가 됐었는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도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장 미국 시장에서 끝날 때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제재가 나오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랬죠. 했지만 실제로 오픈이 됐을 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불확실성 해소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 200개 정도 종목이 제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200개가 아니라 한 140개 정도로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이 이제 자체 자체적으로 수출 규제를 두고 있는 네, 나라들이죠. 자체 수출 규제를 통해서 미국한테 더 포커스를 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또 제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셀렉트 해주는 선택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 반영됐던 부분보다는 완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대부분 중국에 대해서 다 이제 뭐 금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중소형 반도체 회사들조차도 어떤 부분들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요. 리서치를 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나도 제재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니 나는 빠져있네? 그러면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는 현재도 물량이 없잖아요. 뭐 중국에 팔 물량이 아직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 제재를 한다고 해도 미국한테 먼저 다 팔고 그 남은 물량이 있다면 중국한테 넘어갈 건데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어차피 뭐 만들어도 미국한테 팔기도 없는데 미국한테 팔 것도 없는데 그걸 중국한테 팔 수는 없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잘 만드는 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가 시행이 됐지만 그 자체 제재 실효성이 낮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악재보다는 호재로 반영해서 지금 호재라기보다는 이미 반영을 하면서 빠졌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마저 해소가 제거가 됐으니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밤사이 나스닥이 사실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것도 그럼 그 영향이다.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낮았고 피해갈 구멍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도라기보다는 과도하게 반영돼 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 반등 부분은 실질적으로
꼭 빅테크들이 지난달에 좀 언더퍼폼 했었는데 네. 어저께는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요인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기타 요인들도 작용을 분명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반도체만 작용했다기보다는요. 네. 뭐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밝아요. 네. 보니까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시장 가치 향후 1, 2년 내에 1조 달러 이상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보는군요. 그만큼 시장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있군요. 시장 가치라는 표현보다는 테슬라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밈주식에 가까운 펀더멘탈리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펀더멘탈리 보면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FSD 얘기를 자율주행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부분도 결국은 자동차에서 쓰는 자율주행이 로봇에서도 다 쓸 수 있고 휴머노이드에서 쓸 수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에너지도 다 가지고 있다. 전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솔루션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다 전체 에코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더 커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지원해 줄 거다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베센트를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테슬라랑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머스크랑 베센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테슬라가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네,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금융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과학과 미래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축을 트럼프는 다 이제 쥐고 자기의 선택선에 맞춰서 양쪽을 다 지원을 하겠다. 너무 이제 테슬라 쪽으로 힘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조정을 좀 받으려면 베센트 쪽에서 뭔가의 다른 임팩트가 나오는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서는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가 원하는 대로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제 자율주행 쪽이 오픈이 될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주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FSD를 비롯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이 많이 스페이스X가 주목을 받았었죠. 네. 그게 이제 스페이스X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네.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다 이제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네. 안 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 양쪽에 창과 방패를 다 쥐고서는 지금 휘두르는 격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밈주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핫하죠. 네. 핫한 관점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밈주식들은 솔직히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 중에 펀더멘탈까지 있고 미래도 있고 이제 팬층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시한 주식이라는 거죠. 팬시하죠. 네. 네. 팬시하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악재 쪽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테슬라 지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 X 지분을 가진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버리고 스페이스 X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이쪽에 더 두게 되면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언젠가는 페이팔 네. 엑시트하듯이 엑시트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하겠지만 아직은 FSD나 에너지 쪽을 완전하게 다 완성돼서 고점 부분까지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애매하잖아요. 자율주행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머스크가 충분하게 테슬라에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이제 12월이 돼서요. 12월 되면 늘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산타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산타랠리 올해도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미국장은 그리고, 그렇죠. 네, 미국장은. 네. 네, 미국장은 그렇다고 우리 장은 봐야 아니고요? 네, 우리 장은 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말이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제 추수감사절로 일단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원래 거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해 12월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네, 나오고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주식시장 기대감이 우선이고 기대감이 끝날 때가 이제 무너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
제재법, 반도체 제재법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악재임을 반영하고 있다가 나왔을 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라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옥석을 가려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른바 테슬라를 비롯해서 M7이 이끌던 네. 빅테크들이 이끌던 장세였는데 네. 하반기에서는 좀 하고 주춤했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테슬라 같이 불쑥불쑥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또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11월 달 한 달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핀비즈나 이런 것처럼 맵을 보시면은 빨간색 마이너스인 것들이 빅테크예요.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랐고요. 네, 저 화면 나오네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나 엔비디아, 구글, 메타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AMD. 네. 그렇죠. 빨간색이 하락이니까 예. 한 달간 주가를 보면. 우리와 반대죠. 저거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릇파릇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는 LLY가 일라이릴리.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유명했던 주식들이 오히려 빨간색이었어요. 그럼 뭔가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지 사람들의 않나라는 네, 매수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왜냐하면 같은 미국 경우는 같은 말이죠.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 파릇파릇한 쪽에 속할지도 모르는 내년에는 왜냐하면 빅테크 쪽으로 돈이 몰려 있다가 빅테크 조금만 팔아도 이쪽 것들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급락을 할 경우에는 누가 더 급락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급락을 하겠죠. 금리가 더 높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인하의 속도가 달라진 거지 인상을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도 이제 기대감이 낮아진 걸 가지고 자꾸 금리 인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미국 페드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12월에는 인하할 것 같아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봐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뭔가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오르고 더 많이 올랐죠. 있잖아요. 네. 그럼 지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수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장이죠. 네. 이른바 국장. 자. 우리 장에서는 산타랠리가 가능하겠냐. 사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팬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미 한국이다, 미국이다, 뭐 서학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어떻게 분산을 할 건지 어디에 집중을 할 건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코인으로 가고 코스닥 소형주로 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어떻게 자산을 배분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 주식만 해도 아마 삼성전자 거의 시총만큼 반 정도 이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얘기는 지금 자꾸 이제 뭐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데 애국심에 호소를 하기에 오히려 서학개미가 수익이 많이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국장에 다 투자를 했다면 소비도 더 위축되고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팬시하게 한국이 팬시하냐? 라고 질문을 지금 던져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있고 유럽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팬시해 보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가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와타나베 부인처럼 해외 투자를 하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더 우리나라 국가에 좋냐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보다는 그 기업이 팬시해지면 그 팬시한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또 시장의 이슈가 환율 부분인데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다시 넘었습니다. N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50N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네.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네. 이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네. 이거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문제. 이 문제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부분은 아직은 논의를 8월 달처럼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전체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네. 예, 거의 뭐 미국의 한 주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우방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강세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미국과의 조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과의 조율이 있는 상태 내에서 판단을 해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 경기가 나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보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그 정부 불신 투표 들어가고 정부 거의 내각 이제 해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도 못 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도 못 사고 중국도 못 사고, 그러면 미국 말고 살 곳이 어디야? 라고 보면 일본 쪽으로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들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걸 따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동경만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서울 물가지수를 따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포커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상승을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펀더멘탈한 상황 하에서도. 그리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게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임팩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나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분산 투자 형식으로 엔화에 미국 국채하는 ETF들 되게 많이 사셨고, 그다음에 국내 ETF 중에도 엔화 표시로 되어 있는 미국 네. 국채 ETF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특히 금액이 크다면, 단타가 아니라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네, 환차익도 있고 미국 금리도 낮아지는 부분을 할 수 있는 ETF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분산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엔화가 달러에 대비 강세다. 그러면 달러는 약세다. 네. 그러면 이제 원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원 달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1,400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내려질 수도 수 있게. 있죠. 네. 이렇게 있는데 볼 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 게 더 세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는 교환 상대적으로는. 가치니까. 네, 교환 환율이라는 건. 가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달러 대비로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이제 외국인 플로우들, 채권이나 주식 플로우가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원화가 뭐 100 다시 1,200원 선으로 막 내려가고 이러는 일을 당분간 뭐 한 몇 달 내에 보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인지를 좀 바꿨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쇼링을 계속 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가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거가 끝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자산시장과 이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 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이제 알트코인, 밈코인까지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네. 지금의 강세가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추세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얼마 기간이 추세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산화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이나 하락을 하더라도 막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거가 이제 거품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자산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를 꼭 보실 때 비트를 팔고 알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잖아요. 코인도 코인끼리의 수급. 새로운 네. 돈이 들어와서 비트 시장,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면 코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FX 외환처럼. 그러면 비트를 팔고 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비트는 빠져야 되고 알트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갖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비중 맞춰서. 근데 이제 알트코인을 장투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알트코인들은 어쨌든 트레이딩 자산으로 생각하셔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뭔가를 가지고 계신 것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희 테이바 소프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 단독 예산 감행안의 본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가 협의 마지노선으로 정해졌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극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쟁점은 무엇인지 또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특임 교수 나오셨고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용감한 쿠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야 간 최악의 대치는 막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치권 반응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안 통과를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 협상,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 네, 양 당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경한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올해도 결국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워낙 반복되는 일이라서 낯설진 않아요. 낯설진 않는데 최근에 1년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 예산은 이 숫자로 표현된 국정 철학이다. 또 정치 철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펼치고 싶은 정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펼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둘러싼 이 정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안인데, 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예산이 통과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연방 정부가 폐지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산을 민생을 볼모로 해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치열한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감액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정치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치 실패가 이루어졌는가? 물론 다수당의 행포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정부의 오만과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이야기했던 지금 사정기관의 특할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가면 이 국회가 압도적인 지금 다수를 지금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설득을 시킬까,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증빙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꼭 어떤 식으로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정부 여당이 오판을 했던 측면은 이 2014년도에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에서 지금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야당이 반대해서 정부 원안을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 말겠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좋아. 우리 정액은 포기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꼭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지금 정부의 잘못된 이 편성 부분은 우리가 손을 보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재명표 예산 또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이 정부 예산만 딱 잘라서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정부 여당의 입장에 좀 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만과 오판에서 기인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뭐 정치 실패를 정치의 복원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인을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누구 탓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짚어야 될 거는 일단은 증액에 대한 권한 감액 예산입니다. 이제 이게 예결위를 이제 사상 최초로 단독으로 처리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정부 여당은 짚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까지 포함해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이거 결국 질문이 좀 유치하게 가는데. 네, 박시영 일단은 평론가님부터. 예, 법정 시한을 일단 올해도 또 어겼습니다. 근데 사실 네. 법정 시한은 좀 지켜지는 관행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도 어겼는데요. 사실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산의 조기 집행도 가능하게 하고요. 네.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순차적으로 광역 기초 예산이 또 그에 따라서 확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노로 일단 모든 정부 단위의 사실은 예산의 순차적으로 사실 흐름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장애랄까요?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여야 할 거 없이 또 법정 기한은 어긴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일단은 이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어떤 사태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물론 이제 정치적인 말씀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해줬다고 보고 네. 이제 이번에 꼭 설명드려야 될 게 이 예산 처리 플로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도 사실은 예산안 법률주의라고 해서 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정부의 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 안과 같은 것을 국회에 이미 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의 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 나름의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표결을.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최초로 넘긴 안을 그대로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일단 맨 마지막 플로어로 남겨놓고 그게 싫다면 국회에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가 정부가 낸 안을 삭감하는 수정안은 국회의 권한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죠. 항목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뭐 증액할 때는 예산의 원래 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 마음대로 사실은 항목을 증액하거나 예산을 증액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편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낸 최초의 안은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으니 국회도 당신들이 원하는 어떤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동의 없이는 제대로 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정부가 자신들의 증액 동의권을 마지막에 이 딜하는 데에 지렛대로 쓰고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증액에 대한 동의권은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삭감을 꼭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부는 이 증액과 그 삭감을 빠트를 치자 이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거 빠트 필요 없어. 나는 감액은 꼭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빠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단독의 수정안을 만약에 내지 않으면 정부의 최초안만 표결이 남은 상황이 되니까 미국처럼 셧다운도 가능해지니까 이 모든 위험을 혼자 떠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수정안이라도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뭐 현재 상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늠을 해보자면 쌍방과실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쌍방과실,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런 과실이 몇 대 몇이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죠. 네, 보험회사가 네.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 네. 사실 분명한 거는 양쪽 다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감액 예산 이대로 통과되는 걸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감액 예산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여지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증액 예산까지도 다 그냥 전적으로 알아서 다 편성을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굉장히 좁아지는 건데 그거는 다 비워놓은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이 평소에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감액된 상태에서
그 지출이 더 줄어든 그 예산을 통과시킬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게 쌍방 과실은 일어나고 있지만 큰 사고로 번진다라고 좀 예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혹시나 이게 치킨 게임으로 돼서 서로 간에 그렇게 못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진짜로 감액 예산이 그냥 통과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속으로 이거 설령 감액 예산만 돼도 증액될 부분 내년 추경 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이제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좀 허무한 구석을 하나 짚자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 감액을 한 것이 4조 원이 좀 넘거든요. 4조 1,0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예산이 677조 4천억 원인데 비율로 보면은 0.6%예요. 그리고 이제 이 677조 중에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비, 경직성 예산 이런 네. 것들 빼고 이제 재량 지출만 보면 22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분모를 그렇게 줄여도 2%.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두고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거대 양당의 예산안의 차이는 그 정도 수준이다. 네, 보기에 따라 이제 0.6%, 2%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작은 수준을 놓고 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좀 허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차이에 비해서 너무 크게 갈등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저도 이 말씀에 조금 보태도 될까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뭐 예산안 폭거다 이런 어떤 약간 과도한 레토릭도 사실은 저도 동의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실제로 보면 4.1조에 해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국정이 큰일 나거나 하는 난맥상이 단박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폭거, 큰일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것은 치킨 게임으로 양상으로 이제 번지면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일단 국회의장이 10일까지는 처리 제한을 밀어놨으나 그렇죠. 서로 간에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부분 같은 것들은요, 야당이 공언해 왔고 정부가 지금 그럼 일주일 남기고 이제 그 모든 증빙을 다 해낼 것이냐, 이런 측면을 보면은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항목이 정치적으로 이제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혔던 각종 특활비, 특히 이제 타겟이 됐던 검찰, 감사원, 경찰까지 포함해서 다 이게 들어오니까 규모 자체는 크진 않은데 굉장히 항목은 민감한, 네. 정치적 주도권에 있어서도 사실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걱정인 거죠. 사실 뭐 협상에 나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상대가 가장 그러니까 취약할 수 있는 지점을 공격하는 것이 제일 협상의 뭐랄까요, 얻을 수 있는 기술 중에 최고의 전략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이 지금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그동안 뭐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그럼 니네들이 집권할 때는 그때는 왜 이걸 다 집행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이 지금 뭐 이 세금 도둑 잡기 운동 본부인가요? 이런 시민단체에서 사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 그리고 그 검찰이 거부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네. 지금 드러난 이 영수증 같은 걸 보니까 상당히 지금 처리 문제가 많더라. 예를 들면 뭐 이런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게 쌈짓돈처럼 마치 뭐 이게 총장이 지금 뭐 부하 직원들한테 용돈 나눠 주듯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어 왔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런 그 이 특수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의 투명성, 이에 대한 그 국민적 요구가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야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부분을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뭔가 바뀌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니네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로 일종의 그러니까 버티기 자세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사실 또 하나의 측면은요, 사실 이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패를 까면서 뭔가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는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니까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버티기 작전을 들어간 상황에서는 이 좀 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이 국회는 그러면 왜 이 지금 이번에 원한 대로 그대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이것도 좀, 네.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는 놉니다만 국회는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홍준표 지금 그 대구시장의 그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있었거든요. 과거 이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네. 그때 사실 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약 한 9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국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좀 뭐랄까 시정의 노력들을 나름대로 했다. 국회는 아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논리를 내세워서 내로남불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물론 뭐 국회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특수 활동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특수 직역의 이 활동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든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활비, 특경비, 김수민 평론가님.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저는 선 책임은 해당 권력기관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해왔고 설령 이제 특별 활동이기 때문에 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국회에는 적어도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원에서도 공개를 해라 그리고 개인 식별 정보 정도 빼고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네.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뭐 개인 식별 정보라고 볼 수 없는 뭐 식당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쭉쭉 줄을 그어서 검은 줄을 그어가지고 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처들도 보면 뭐 참치 회식이라든지 뭐 특정 뭐 인사가 전출 가는데 기념사진 찍는다 이런 데다 쓴 것도 이런 것들 국민 불신을 사기 딱 좋았던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해서 그냥 버텨왔던 거 그러면 이제 국회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죠. 그러면 현재 2단계 저는 최종적으로 전액이 삭감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수사에 네. 분명히 차질이 빚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될 텐데 설령 권력기관의 어떤 선제적 조치가 없다고 해도 다 삭감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사태에 오게 된 거는 좀 권력기관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정도를 이제 국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좀 자진해서 자신들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국회에 대한 특활비 이런 것들은 또 살려두었고 또 그 대통령 경호처 예산이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살펴보니까 그 회의록에 보면은 이제 회의 과정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도 이제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간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여기도 포함이 되니까 이게 그냥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 관련된 거는 다 살려두고 다른 쪽 예산만 깎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서는 좀 국민들도 특활비 검찰이나 이쪽에 특활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좀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네네.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편성의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 권한은 그걸 심사하고 승인해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국회에 좀 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그럼 심사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자료만 주면 나 통과시킬 수 있어. 이걸 보여줬거든요. 방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예산 같은 것들 통과시켜줬어요. 네. 대통령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회 관련 특활비도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받습니다만 그거는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예산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예산의 이 보안성 이런 걸 생각하면 국정원 예산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뭐냐 나에게 제대로 심사받지 않는 예산을 내가 어떻게 심사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느냐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 심사권을 정면으로 이제 도전했던 검찰, 감사원 요 정도만 사실 이제 특활비가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국회에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전액 삭감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범죄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 같이 정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액 삭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응이 좀 미약해지는 거 아니나 이건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사실 우리 김수미 평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지금 뭡니까 이 보안 수사 같은 거 아주 비기밀 수사 같은 걸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그 예산 심의 때도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절박한 측면인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느긋하게 놓고 오히려 민주당을 밀어붙이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 입장에서는요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다 삭감할 경우에 그러면 완전히 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극약 처방을 쓴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의 협상 전략은 그렇게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정부 여당의 오만 그리고 이 오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참사를 저는 낳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정치의 복원은 아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10일 아마 제 생각에 12월 10일이 안 지켜질 거예요. 그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아마 그러니까 이 연말까지 아마 질질 끌면서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 특수활동비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는 아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꼬인 매듭을 어디서 그러면 풀어야 되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이라도 해라.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둘 거냐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실이 좀 나서면 꼬인 매듭이 풀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한국에서는 뭐 국회 예산 법률주의로 이렇게 국회가 예산을 짜다시피 한다거나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초안을 만드는 거는 행정부가 하지만 네.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편성 자체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고 국회가 이걸 딱히 평상시에 통제하는 그런 기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선제적 책임은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야당의 처사가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풀려면은 이 예산을 특히 이제 정부에서 시책을 펴는 것들이 많은 그런 예산인데 네.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야당이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정말 야당한테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예산이야말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라든지 이쪽의 주제로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먼저 나서는 태도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도 결과지만 정치 세력들은 아무래도 타인에게 제3자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중요한데 설령 일이 잘못돼도 사실 그 책임을 떠넘기는 솜씨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저쪽은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표라도 좀 남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야당 탓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들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부분,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데 삭감하면 괜찮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지동 평론가님. 네, 사실 이제 국회 내에서의 어떤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사실 회의록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삭감됐다라고 해서 그 항목이 사회복지니까 복지가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일단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그 왜 삭감이 됐느냐? 청년 관련한 그러면 뭐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관심이 없는 거냐? 요건 아니고요. 당초에 올해 설립됐던 예산에 지금 집행 비율을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40%만 집행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포션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도 이게 과도하게 2배 이상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뭐 과도하게 잡아놓으면 결국에는 다른 예산으로 갈 부분이 결국엔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성 측면에서 올해 사업 양
대비한 내년도에 적정 규모를 생각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수당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있는 인프라에 비하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해당하는 부분을 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단순히 그 복지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야당은 복지에 관심이 없어서 서민 복지가 앞으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개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긴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합의를 한 예산 증액분까지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일단 근데 건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을 예전에 책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쓰인 것이 좀 불용액들이 꽤 남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의회에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분야의 예산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예산이 또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것을 사실은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열띠게 지금 의원들도 움직이고 보좌관들도 움직일 텐데 그들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바로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 좀 알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별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복지 예산인데 거기서 삭감됐다고 해서 복지를 뭐 위축시킨다. 바로 평가하기엔 좀 이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도 근데 한편 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그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는 게 예전에 이제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예산만 해도 한 10조가 넘어가는 당시에 13조 원 정도 추산이 됐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작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필요한 예산인데 예를 들면 아이돌 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정부에서 증액을 하는 이유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150% 범위까지 지원을 했던 것을 200%로 높이는 것이 아마 반영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 밖에 이제 돌봄수당의 요금 자체를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이 필요한가 이 얘기는 뭐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일 텐데 근데 보다 선별하자는 얘기를 민주당은 좀 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똑같은 금액을 국민에게 주자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물론 거기서는 타협의 여지도 열어놓긴 했지만 민주당의 당론이 주로 이제 어지간하면 똑같은 금액을 많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선별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좀 그런 것들도 당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질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재해 재난 예비비도 대폭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만약에 대비해서 이제 비축해 놓고 쓰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를 두고도 여전히 좀 양 당에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예비비 삭감이니까 이거는 네.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편성한 예비비가 한 4조 한 8천억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금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 재해 이런 데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금 이 예비비가 사실은 편성한 것이 한 1조 5천억 이상 편성한 적이 없다. 코로나 때 말고는 지금 그 예외적인 경우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정작 쓸 때 지금 긴급하게 쓸 때를 못 쓰는 그러니까 돈이 잠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비비를 정부 마음대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대통령 해순방에 예비비를 많이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해순방비로 원래 정부 예산에 잡아놨던 것이 한 280억이라고 한다면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배를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다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는 사실은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사후승인을 받을 때 이 대통령 해순방비 같은 경우가 뭐 어떻게 썼느냐 이걸 좀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해순방은 보안사항이라서 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 대통령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50%를 싹둑 자른다. 이런 이 하나의 정치적인 정략이 드러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비비를 둘러싼 이 집행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 이 부분은 이 차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비비를 두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좀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비비를 비축해 두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를 놓고 양측의 시각이 확실히 갈리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 기관의 첨예한 그 권한 다툼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요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씁니다. 네. 국회 입장에서는 나의 심의 승인권을 누락한 채 쓰이는 예산이 많아지는 거니까 권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간섭하는 국회 같은 시험원이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이 첨예하게 붙는 이런 정치적인 팩트가 분명히 여기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그 상임위를 에서도 증액을 합의한 부분까지 깎는 거, 또 그것도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증액 부분 한 거, 그거는 우리가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했으면 그 중에 어떤 예산으로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예산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권력기관 특활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감액했던 부분에 전선이 많이 흐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예산을 감액할지 증액할지, 예비비를 감액할지 증액할지는 사실은 여야의 치열한 정치 수싸움도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뭐 국회 사전심의 뭐 승인권 이런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실 이런 역공도 들어갔어요. 예비비 4조 너무 많은데 그래서 반을 줄이면서 그 나머지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빚 싫어하니까 빚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정치적인 공격용으로도 이번에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안보 이슈도 많이 불거졌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거기에 또 북한이 파병을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드론 관련된 공격 논란 뭐 이런 여러 안보 이슈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방비가 또 일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님? 네,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사업 내용을 보면 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역풍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방비는 너무 소중한데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역풍 받는다 이게 아니라 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접경 지역에 드론 관련한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이 이제 거의 뭐 전부가 삭감되다시피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삭감이 돼 있고 나토 협력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민주당의 여러 정책 체계에서 그 국민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덜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대외 이슈 관련해서의 태도가 좀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 연설 중에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하면 된다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어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국민들은 중론을 잡고 있어요. 국민들 여론조사에도 관련한 것이 있는데 국민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전쟁 때 지원을 받았던 국가 입장이고 네. 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다만 무기 지원을 하지 말자. 러시아와의 교역 관계라든지 경제관계 이런 현실주의 외교도 한편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미 저는 여기서는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무기 지원이 아니라 다른 협력 지원이라면 그리고 또 나토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토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배척하게 되는 거냐 이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당연히 한국에서 뭘 해주는 거를 당연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중시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대중 대러 외교에 활로가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민주당은 좀 고립주의적인 그런 성격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국민들 눈높이에도 안 맞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접경지에 드론 관련한 예산 물론 더 타당성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금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대북 강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처할 건 또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를 좀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드론을 격추하는 뭐 레이저 대공 무기 예산 이런 것들은 다 감액 해버렸고 뭐 어쨌든 그 이거는 대북 그 기조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뚜렷한 성향의 차이를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화해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뭐 일종의 뭐랄까요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통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반전시키자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가치 외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좀 대북 강경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그 일종의 뭐랄까요 소신과 신념의 차이가 저는 뭐 국방 예산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 시각에서 이런 이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서 뭐 우리 지금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종이에서 사실은 많이 삭감된 부분이 ODA이거든요.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자금인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국방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아마 이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뭐 ODA 관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주당이 조금은 상당히 경계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지원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마 의구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ODA 차원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국방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내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미 분담금 협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억 달러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100억 달러면 13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미국 요구대로 관철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추경을 한다든지 뭐 그거는 별도의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지 그 문제까지 끌어와서 이 지금 국방 예산에 대한 지나친 뭐랄까요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좀 경강부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또 별도로 놓고 나중에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경제 문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R&D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800억 원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실은 R&D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R&D 예산이 이제 원복이 되거나 늘어날 걸 예상했는데 지금 이제 감액 부분 총액의 정부 주장으로는 약 800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일단 좀 걱정이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여야 간에 사실은 이제 그 입장이 좀 다른 소형 원자로 쪽 그쪽 관련한 예산 삭감이 좀 크고요. 바이오 관련한 정신건강 AI 플랫폼 관련한 예산 삭감이 좀 큽니다.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국감 때도. 예, 그렇습니다. 약간 네. 그래서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조금 다른 그런 R&D 예산은 삭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쳤는데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정점을 찍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걱정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반도체 관련한 클러스터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 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감액된 게 사실은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경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내용이 야당과 합의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네. 반도체 관련한 어떤 그 지원을 하긴 할 텐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한 특별 지원에 예를 들어서 52시간 그 노동 관련한 유예 조항을 같이 넣어서 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정부가 그래서 무리하게 일괄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 위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삭감이 됐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 전체를 보면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포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일종의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게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포퓰리즘이라고 뭐 엄연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협상이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좀 분명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냐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꼭 비단 지역만의 일인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전무 아니면 전부식으로 절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복잡다단한 여러 사업들을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의 수건에 대해서는 뭐 법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쪽에서 너무 원하는 건 절대 못 들어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이제 내 것도 끼워놓고 네 것도 끼워놓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수건이고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협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걸 고리로 해서 더 다른 타협도 가능할 수 있겠고. 근데 제가 좀 별도로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자,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무상 교육 관련해서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 이것이 이제 끊길 뻔하다가 뭐 이걸 더 이어 나가야 된다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사실 무상 교육이나 그리고 지자체들이 스스로 하고 있었던 무상 급식이나 사실 결국은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국가 지방 재정 구조가 지방세보다 국세가 훨씬 많이 거치고 국가가 돈이 훨씬 많거든요. 이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이 너무 강해지면 사실 지역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돈을 걷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평등을 위해서 배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육이나 다들 이제 결국에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들이 국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정도 더 국가에서 써야 됩니다. 사실 이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뭐 강당을 지어야 되는 학교 못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는 사실 국가가 꼭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또 예산 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느덧 지역 화폐가 상징성이 있는 그 항목이 되어 버려 가지고요. 특갈비 삭감과 지역 화폐 예산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에 감액 예산을 통과시킬 때, 예결위에서 통과시킬 때 그것이 실제 본회의까지 상정해서 통과시킬 거라고 많은 분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실제 그러한 또 뭐 여론에 뭐 꼭 부응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이 일단 그 지금 협상 기간을 늘렸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진통이 있겠죠. 그러나 당장 지금 칼자루를 진 쪽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인데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액한 부분 이 부분에 사과하고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아마 시한이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마 결국은 지금 궁지로 몰릴 쪽은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제 0순위는 결국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는 복원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국가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협상이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니까 지역에서 쓰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교부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평론가님께도 의견을 좀 주세요. 사실은 지금 그 내년도 내수가 너무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도 사실은 2주 전쯤인가 1주 전쯤인가 갑자기 추경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긴 뉘앙스를 했습니다. 비췄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내수 침체에 대한 대응 예산이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이재명표 예산이든 뭔 예산이든 포퓰리즘으로 그냥 치부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나마 민주당이 강력하게 원하는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고리로 협상을 통해서 다른 예산을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단순히 그럼 우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 협상에서 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가 복원이 돼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이쪽 목소리 저쪽 목소리 예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어차피 녹아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야당이 원하는 어떤 예산 한두 개를 잡고 그걸 키로 해서 협상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국정감사가 10월에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거 졸속 심사. 네. 그다음에 지역 예산 끼워 넣기. 소위 안에 또 다른 소위, 소소위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도 뭐 여지없이 이런 비판들, 지적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에서 막후라는 것이 없어질 수는 없고 저는 이걸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쪽지 예산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부 시민들의 바람이 또 투영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뭐랄까 너무 불투명하게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 그리고 쪽지 예산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의원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또 자랑하기도 너무 쉬운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정치 풍토를 좀 해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몇 가지 이제 구조적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이게 쏙 얘기가 또 들어가 버렸는데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문제예요. 예, 예결특위 상설화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안 자체는 정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내지만 예결특위를 상설화해 두면 사실 국회가 평상시에 계속 준비를 해서 국회 안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럼 심사를 할 때도 이미 국회 안이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 안하고 좁히기도 쉬운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쪽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2년 전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예결특위 상설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좀 속이 보였던 거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네. 대신에 국회 다수파기 때문에 예.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근데 지금 쏙 들어간 걸 보면 그냥 우리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국회에서는 소수파인데 행정 권력은 쥐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거는 못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권한이 오히려 더 약화가 되고 쪽지 예산 같은 것만 난무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더 힘든 과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의 소선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이 갈기갈기 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지역구에 한 명의 의원만 있는 것이 마치 예전에 무슨 영주, 봉건 영주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지역 개발에 너무 함몰된 의원의 상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 정치인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좀 대선거구제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으면 사실 지역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소선거구제도 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밀실 심사 하면 이제 국회 앞에 유명한 모 호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방 잡아서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뭐 쪽지 넣고 반영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참 놀았는데 상설로 만약에 이제 전환이 되면 네. 평시에도 계속해서 심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사실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넘기는 것이에요. 9월 1일 날 넘겨요. 그런데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예산심사는 언제 하느냐? 9월, 10월은 그냥 패싱이에요. 거의 10월 중순 이후에 약 한 달도 채 하지 못하는 그 심사거든요. 그러면 이 677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그러면 제대로 어떤 항목 하나하나 두드러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자신들이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예산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상당히 이 논의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그 관철시키려는 부분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충돌이 커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677조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 예결위 차원에서 소위로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43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 43조 중에서 얼마가 또 소소위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소소위는 밀실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만 꼼수와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면 기록을 공개하라 이러는데 이 지금 반대하는 쪽이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압력단체들, 이익단체들이 압력의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차원은 있잖아요. 역사적인 책임을 좀 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교 문서를 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 20년 동안 못 보게 해서, 그 20년 지나고 나면 보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소소위도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 현장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좀 이 정치적 무게감을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결위 상설화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결위 상설화 부분과 관련해서 꼭 짚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의 심의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회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예산, 국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예산 이 심의보다는 결산을 더 꼼꼼히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 편성해주고 나면 정부가 뭘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진 사람이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정부 살림 자체가 구멍이 숭숭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산 심사의 밀실 심사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진짜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이번에 예산위에 들어갔다. 특히 이제 소수위나 소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요. 연초부터 그 의원들에게 줄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형님, 동생, 마지막에 내가 쓱 내는 예산 뭔지 알겠습니까? 이거 좀 부탁합니다라고 미리미리 사전 작업이 다 되어 있고 네. 심지어는 정부도 그 의원에게 잘 보여야 자기들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그 의원들 지역 예산은 또 살려주고 이런 식의 밀실 합의가 1년 내내 사실은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쪽지 예산이 그날만 쪽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날 쪽지가 통과되기 위해서 1년 내내 부작용이 사실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2달간의 그 큰 플로우가 다 지나가 나도 거기서 예를 들면서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전부 다 예산 소위로 몰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이거 빼, 이거 넣어, 이거 빼, 이거 넣어. 그다음에 내가 하는 거, 내가 지금 쪽지 받은 거 있는데 이거 넣읍시다. 그러면 있지도 않은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는 그야말로 난맥상이 거기서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이제 개선돼야 되는 국회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된다.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적어도 기록은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합의도 없이 그냥 막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록과 투표라도 남겨서 역사적 책임이라도 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유명한 영화 대사죠. 지금의 예산 전국 대치가 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 호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